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시사고향 프로의 김승률입니다. 윤석열 총장이 사퇴하고 요즘은 좀 조용하지만 여전히 법무부와 검찰이 신경전을 벌이는 일이 있습니다. 바로 한명숙 전 총리 사건의 모해 위증 교사 의혹이죠. 모해 위증 교사, 무슨 말인지는 몰라도 포털에서 헤드라인으로 몇 번 보신 적은 있죠. 오늘은 이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솔직히 아주 쉽고 간단하다고 말할 순 없지만 그래도 최대한 쉽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자, 모해 위증 교사 의혹. 일단 말이 너무 어렵습니다. 그죠? 헤드라인에 이렇게 나오면 읽어볼 생각조차 안 들죠? 요즘처럼 포털 사이트에 걸린 헤드라인을 보고 기사를 클릭하는 시대에는 우선 이런 타이틀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처음에 몇 번 놓치다 보면 나중엔 사건의 흐름을 따라가기가 어려워지죠? 그러니 먼저 이 단어 뜻부터 이해를 해 봅시다. 네. 자, 한명숙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민주당 계열의 정치인이었고요. 노무현 정부 때 국무총리를 지낸 사람입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 총리였죠. 자, 이 한명숙 전 총리가 연루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자세한 건 뒤에서 얘기하고 일단 요점은 뇌물 사건이었습니다. 누군가가 한명숙 전 총리에게 뇌물을 줬다고 주장을 했고요. 한명숙 전 총리는 받지 않았다 하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이걸 간단하게 한명숙 사건이라고 합니다. 뒤에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모해 위증 교사라는 말을 알아볼게요. 모해, 위증, 교사 이렇게 끊어서 이해하면 되는데요. 먼저 모해는 쉽게 말해 꾀를 써서 남에게 해를 입힌다는 뜻입니다. 해코지하는 거죠. 그리고 위증은 많이 들어보셨죠? 법정에서 거짓 증언을 하는 겁니다. 그럼 모해 위증이라는 말은 거짓 증언으로 누군가에게 피해를 준다라는 뜻이죠. 그리고 마지막 교사는 다른 사람에게 나쁜 일을 시키거나 부추기는 걸 말합니다. 살인 교사 이런 말은 들어보셨죠? 누굴 죽이라고 시키는 게 바로 살인 교사입니다. 자, 그럼 모두 한번 붙여볼까요? 어떤 누군가에게 거짓 증언을 하라고 시켜서 어떤 누군가를 해야 하는 게 바로 모해 위증 교사입니다. 법정에서 거짓 증언을 시켰다는 말이죠. 어떤 사건에? 바로 한명숙 사건에서 말이죠. 자,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언젠가 한명숙 사건의 재판이 있었는데 그 재판에 나온 증인이 거짓 증언을 했다는 겁니다. 거짓 증언. 그런데 그 거짓 증언을 증인이 자발적으로 한 게 아니고 누군가가 시켜서 했다는 거죠. 누군가가 지시를 한 겁니다. 자, 만약 누군가가 법정에선 증인에게 거짓 증언을 시켰다면 그것도 아주 큰 죄가 되겠죠. 그걸 밝히는 게 바로 이 사건의 본질입니다. 자, 이제 한명숙 사건의 모해 위증 교사 의혹. 이 말이 이해되시나요? 자, 그럼 이 사건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한명숙 사건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10년 전 한명숙 전 총리 사건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한명숙 사건이란 간단하게 말해 뇌물 사건입니다. 뇌물을 줬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었고 한명숙 전 총리는 받은 적 없다며 공방을 벌였던 사건이죠. 간단하게 핵심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명숙 전 총리는 2006년에서 2007년 국무총리를 지낸 사람입니다. 그러던 2009년 12월 어떤 기업인이 한명숙 전 총리에게 5만 달러를 줬다는 주장이 나옵니다. 이 뇌물을 준 사람의 이름이
곽영욱인데, 네, 이제 이 사건을 곽영욱 사건이라고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곽영욱 씨가 한명숙 전 총리에게 5만 달러를 줬다는 사건입니다. 곽영욱 사건이고요. 2009년 12월에 곽영욱 씨가 한 총리에게 5만 달러를 줬다라는 주장이 제기된 겁니다. 예. 자, 검찰은 이 곽영욱 씨의 주장대로 한 총리를 기소하고 재판이 이제 진행이 됩니다. 예. 자, 그런데 재판 과정에서 이 곽영욱 씨의 진술이 좀 오락가락해집니다. 예. 처음에 5만 달러를 줬다고 해서 이 사건이 터졌죠. 근데 법정에서는 말이 바뀝니다. 한 총리에게 돈을 직접 준 건 아니고 한 총리를 만났던 자리에서 5만 달러가 든 봉투를 의자에 두고 나왔다. 이렇게 말이 바뀐 거죠. 예, 직접 준 건 아니고 의자에 올려놨다는 겁니다. 그래서 재판부가 그럼 그 봉투를 한 총리가 챙겨가더냐? 라고 묻자 그건 또 못 봤다고 합니다. 예. 그럼 이게 뇌물을 준 건가요? 안 준 건가요? 네, 그래서 당시에 사람들은 이걸 보고 그럼 의자가 돈을 받았네. 의자를 처벌해라. 라는 조롱이 나오기도 했죠. 네. 자, 결국 곽영욱 씨는 이런 오락가락한 진술이 나온 이유가 바로 검찰이 무서워서 거짓말을 한 거라고 밝혔습니다. 예. 곽 씨가 이렇게 진술을 번복하자, 검찰 입장이 아주 난처해졌겠죠. 사실 이때 2009년은 노무현 대통령이 검찰의 무리한 수사 때문에 서거를 했던 해입니다. 검찰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가 아주 극에 달할 때였죠. 검찰이 또 정치 공작을 벌인다는 비판이 많았습니다. 예. 자, 결국 이 곽영욱 사건의 결과는 어떻게 나왔을까요? 네. 네, 1심, 2심, 그리고 대법원 3심 모두 무죄가 나왔습니다. 네, 2010년 1심 무죄, 2012년 2심도 무죄, 2013년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 확정이 됩니다. 예, 무죄가 나오긴 했지만 어쨌든 이 의혹을 벗기까지 3년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자, 어쨌든 고생은 했지만 무죄가 나왔으면 된 거 아니냐?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문제는 지금부터입니다. 이게 진짜 중요한 사건이니까,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2010년 곽영욱 사건의 1심 무죄가 선고되기 바로 전날, 또 하나의 주장이 나옵니다. 이번에도 어떤 기업인이 한명숙 전 총리에게 9억 원을 줬다고 밝힙니다. 아까는 5만 달러 했다가 이번엔 9억 원이죠. 이 주장을 한 사람은 또 한만호라는 사람인데요. 이것도 역시 한만호 사건이라고 이름을 편의상 붙이겠습니다. 1심 선고 바로 전날 또 이 의혹이 나온 겁니다. 야, 참 한명숙 전 총리 입장에서 미칠 지경이었겠죠. 간신히 1심의 혐의, 이 곽영욱 사건의 혐의를 벗나 싶었는데 바로 또 뇌물 의혹이 나온 겁니다. 참 이상하게도 1심 무죄 바로 선고 전날 이 의혹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1심 무죄 요거는 묻혀버리고 뇌물 의혹 하나만 더 생기게 됐습니다. 자, 검찰은 이번에도 한명숙 총리를 기소하고 이제는 한만호 사건이 재판이 열리게 됩니다. 근데 또 재밌는 일이 벌어지는데요. 재판 과정에서 이 한만호 씨가 또 진술을 뒤집은 겁니다. 처음에 9억 원을 줬다. 한만호 씨가 라고 해서 이 사건이 터졌죠. 이게 한만호
사건이 시작된 거였죠. 근데 이 법정에서 한만호 씨가 돈 준 적 없다고 진술을 또 바꾼 겁니다. 아까 곽용옥 씨처럼 말이죠. 예. 그리고 진술을 뒤집은 이유도 곽용옥 씨와 똑같은 말을 합니다. 검찰이 무서워서 거짓말했다고 말이죠. 예. 그리고 나중에 밝혀진 일이지만 검찰이 한만호 씨를 7개월 동안 무려 73번이나 불러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네. 73번의 조사 동안 기록으로 남긴 건 겨우 뭐 5개의 진술 조서뿐이고 그 외엔 어떤 기록도 전혀 남기지 않았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그 조사 기간 동안 대체 어떤 이야기가 흘러나왔는지 알 수 없는 거죠. 네. 자, 어쨌든 이 한만호 씨가 진술을 뒤집자 검찰 입장은 아주 난감했을 겁니다. 안 그래도 이것 때문에 또 무리한 수사라고 비난받고 있는데 이 한만호 사건마저 무죄가 나오면 여론이 심각해지겠죠. 네, 검찰은 어떻게 했을까요? 자, 지금부터가 중요합니다. 예, 보십시오. 자, 1심 재판 진행 중에 자, 돈 준 적 없다라는 한만호의 진술이 나왔죠? 자, 그러자 이제 검찰이 이제 어떤 일을 벌이냐면 검찰이 증인을 한 명 불러옵니다. 예, 그 증인은 자신을 한만호 씨와 같은 교도소에서 지내는 사람이라고 소개합니다. 예, 이때 한만호 씨가 다른 죄를 짓고 교도소에 수감 중이었는데요. 그러니까 같은 교도소에 지냈던 동료 재소자가 증인으로 나온 겁니다. 네, 자, 이 사람을 김 씨라고 하겠습니다. 자, 네, 김 씨. 네. 자, 이 증인 김 씨가 법정에 나와서 뭐라고 했냐면요. 자기가 한만호랑 같이 지낼 때 한만호가 한명숙 총리한테 돈을 줬다는 말을 한 적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만호 씨가 교도소에서 한명숙 총리한테 돈 준 적 있다고 말했었다는 거죠. 김 씨는 그 말을 들은 적 있다고 증언을 한 겁니다. 예. 한만호 씨가 법정에서 돈 준 적 없다고 하니까 검찰은 돈 줬다는 걸 들었다는 증인을 세운 거죠. 예. 이해되시죠? 예. 증인 김 씨가 나와서 돈 줬다는 말을 들었다. 이런 증언을 한 겁니다. 자, 검찰은 이런 전략을 몇 번 더 써먹습니다. 그리고 또 다음 공판에서 이번엔 다른 재소자를 또 증인으로 불러옵니다. 이번엔 최 씨라는 사람인데요. 자, 이번엔 최 씨라는 또 사람이 나옵니다. 자, 이 최 씨도 한만호가 한명숙 전 총리한테 돈을 줬다는 말을 들었다고 증언을 합니다. 김 씨랑 똑같은 내용으로 말이죠. 그리고 또 다음 공판에서 아까 첫 번째 증언을 했던 김 씨가 한 번 더 나옵니다. 요 김 씨가 한 번 더 나옵니다. 자, 그리고 이 김 씨가 나와서 역시 처음에 했던 증언을 한 번 더 하고 갔죠. 그러니까 한만호랑 같이 지냈던 동료 재소자 2명이 증인으로 나와서 총 3번의 증언을 한 거죠. 한만호가 한명숙 전 총리한테 돈을 줬다는 말을 들었다. 돈 줬다는 말을 들었다. 한만호가 분명 교도소 안에서 자기는 한 총리한테 돈을 줬었다고 들었다라는 증언 2명이 나온 겁니다. 자, 이게 1심 재판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사건의 당사자인 한만호 씨와 한명숙 총리는 돈 준 적 없고 받은 적 없다고 하고요. 반면에 줬다는 걸 들었다는 증인이 나온 상황입니다. 1심 결과는 어떻게 나왔을까요? 자, 1심은 무죄로 나왔습니다. 1심은 무죄로 나왔습니다.
자, 이 한만호 그 사건도 이 무죄로 나오게 됐는데요. 자, 이 한만호 사건 1심이 시간상으로 이게 나열하면 이 곽영욱 사건 1심이 무죄로 선고 난 다음 한만호 사건도 역시 1심 무죄로 나온 겁니다. 예, 검찰은 그러니까 엄청난 비난을 받았었죠. 예. 이해되시죠? 예. 자, 그럼 이제 또 2심이 열리겠죠? 자, 한만호 사건 2심이 또 열리는데요. 그런데 2심 과정이 좀 이상하게 흘러갑니다. 공판이 딱 4번밖에 열리지 않았고, 더군다나 사건의 당사자인 이 한만호 씨를 법정에 부르지도 않습니다. 왜 안 부르냐니까 재판부는 한만호 씨가 이 법정에서 한 진술보다 검찰에서 이미 한 진술이 더 믿을만하다라는 이상한 말을 합니다. 네. 원래 모든 주장은 이 법정에서 다퉈야 되는데 이 원칙이 안 지켜진 거죠. 결국 2심에서 1심 결과를 뒤집고 징역 2년의 유죄가 선고됩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 대법원에 가서도 이 유죄가 확정돼서요. 결국 한명숙 전 총리는 징역 2년을 살고 2017년 8월에 출소를 하게 됩니다. 한만호 사건은 1심 무죄 났지만 2심, 3심에서 유죄가 확정됐습니다. 이해되시나요? 자, 여기까지가 한명숙 전 총리 사건입니다. 2개의 사건이 있었는데 곽영욱 씨가 줬다는 1차 사건이 있고 또 한만호 씨가 줬다는 2차 사건이 있죠. 두 사건 다 뇌물 사건이었고 재판 과정에서 뇌물을 줬다는 사람이 모두 진술을 바꿨다는 공통점이 있고요. 차이점은 하나는 무죄가 났지만 다른 하나는 유죄가 나왔다는 겁니다. 네. 자, 그럼 이제 이 사건이 왜 다시 수면 위로 올라오게 됐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모해 위증 교사 의혹이 어디에서 시작됐고 법무부와 검찰이 왜 이걸 갖고 싸우게 됐는지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한명숙 사건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한명숙 전 총리가 진짜 돈을 받았는지 아니면 누명을 썼는지 진실을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2년 만기 출소하면서 이 사건은 이렇게 끝이 나나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다시 주목을 받게 됩니다. 아까 한만호 사건의 1심 재판에서 한만호 씨의 동료 재소자들이 법정에 나와서 증언을 했었죠. 근데 이 증언이 사실은 검찰이 시킨 거짓 증언이었다는 주장이 나온 겁니다. 자, 이걸 폭로한 사람이 바로 한은상 씨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도 한만호 씨와 같이 수감 생활을 했던 동료 재소자였습니다. 자, 이 한은상 씨 주장은 이랬습니다. 한만호 사건에서 증언을 했던 김 씨 그리고 최 씨 모두 검찰이 시켜서 거짓 증언을 한 것이다. 한은상 씨 본인하고 그리고 김 씨, 최 씨 이렇게 세 사람이 검찰에 불려가서 거짓 증언 연습을 했다는 겁니다. 당시 자기는 차마 법정에는 못 나가고 이 2명만 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한은상 씨는 이 사실을 담은 진정서를 법무부에 제출합니다. 국가의 청원이나 불만사항을 써서 내는 걸 진정서라고 하는데요. 한은상 씨가 처음에 검찰에 진정서를 냈는데 검찰은 아무 처리도 없이 그냥 종결시켜버렸습니다. 그러자 법무부에 다시 진정서를 낸 거죠. 자, 그런데 한은상 씨가 진정서를 내고 난 다음 이번엔 법정에서 실제 증언을 했던 이 최 씨가 또 진정서를 냅니다. 이번엔 증언의 당사자가 똑같은 내용의 폭로를 한 거죠. 검찰이
거짓 증언을 연습시켰고 연습한 대로 법정에서 진술을 했다고 말이죠. 검찰은 거짓 증언을 하는 대가로 이렇게 세 사람이 연루된 다른 사건을 약하게 처리해 주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증언 이후에 실제로 그렇게 처리가 됐다고도 했고요. 자, 한명숙 이 사건 자체가 시간도 많이 흘렀고 또 사람들 기억 속에 많이 잊혀지기도 했습니다. 근데 사건이 진행되던 당시에도 검찰의 수사가 좀 이상하다는 여론이 적은 게 아니었습니다. 사건의 당사자인 곽용욱, 한만호 씨 모두 검찰이 시켰다는 내용을 폭로한 적이 있었죠. 거기다 이제 증인들까지 이런 사실을 밝히니까 아무래도 뭔가 좀 이상하긴 하죠. 그래서 법무부는 이 진정서 내용을 조사해 보기로 결정합니다. 근데 당연히 검찰은 이런 결정이 껄끄럽죠. 여러분도 알다시피 이번 정부 들어서 법무부하고 검찰 간의 관계는 거의 뭐 원수지간이죠. 안 그래도 안 좋던 사이가 이것 때문에 더 날카롭고 예민해집니다. 자, 이때부터 어떤 전개가 이어졌을까요? 이제부터 그 내용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끝난 줄 알았던 사건이 재조명되고 또 모해위증 교사라는 새로운 사건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진정서 하나가 가져온 파장은 그만큼 컸습니다. 법무부는 검찰의 잘못이 있다면 밝히고 싶었고요. 검찰은 아무 문제 없다고 해야 되는 상황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벌어지는 양상을 한마디로 딱 요약하면요. 어떻게든 조사하려는 법무부와 별 문제 없으니 그냥 마무리하자는 검찰 간의 고도의 신경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법무부와 검찰 모두 어떤 기술을 써가면서 뚫고 또 막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대검찰청에 있는 여러 부서 중에 감찰부라고 있는데요. 감찰이란 공무원들이 저지른 비리나 잘못을 조사하고 감독하는 걸 말합니다. 대검에 있는 감찰부는 당연히 검사의 비리를 조사하는 곳이죠. 검사가 증인에게 위증을 시킨 사건이니까 당시 사건의 검사들을 조사해야 됩니다. 그래서 대검 감찰부의 감찰부장이 공개적으로 이 사건의 진상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히는데요. 그러자 법무부가 그래, 그럼 대검 감찰부에서 조사를 한번 해봐 라고 지시를 하는데요. 자, 이때부터 이제 법무부와 대검의 싸움이 시작되는 겁니다. 자, 검찰 입장에서는 이 조사가 순조롭게 진행되면 안 되겠죠. 게다가 이 대검의 감찰부장인 한동수라는 분은 예전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임명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대검 감찰부는 비록 대검에 있지만 법무부하고 뜻이 비슷한 곳입니다. 그래서 설명을 들으실 때 이 감찰부는 법무부 쪽 성향으로 이해하시면 되실 겁니다. 아셨죠? 자, 윤석열 검찰총장이 과연 이 감찰부장을 믿을까요? 당연히 안 믿겠죠? 자기네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윤석열 총장은 이 사건을 대검 감찰부가 아닌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실에 사건을 넘겨버립니다. 서울중앙지검 너희들이 해라 라고 사건을 넘겨버립니다. 수사 과정에서 인권 침해가 있었다고 하니까 인권감독실이 조사하라는 명분이었죠. 근데 사실은 이 대검 감찰부가 못 믿어와서 그런 걸 겁니다. 그죠? 자, 윤석열 총장이 이런 결정을 내리자 비판이 쏟아집니다. 우선 대검 감찰부가 비판을 했고요. 또 아까 진정서를 낸 한은상 씨가
반발을 했습니다. 왜냐면 거짓 증언을 시킨 곳이 이 서울중앙지검이었는데 거기가 제대로 조사할 리가 있겠냐며 반대를 했죠. 자기는 어제 이 대검 감찰부에서 조사를 받겠다고 한 겁니다. 네. 그러자 윤 총장이 알겠다. 그럼 대검 감찰부하고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실 그 두 곳에서 같이 하자. 이렇게 해서 이제 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예. 비판이 나오니까 자, 원래는 대검 감찰부에서 조사해 이랬는데 예, 윤 총장이 서울중앙지검이 해라 이랬다고 했죠. 그러니까 이제 대검 감찰부하고 그러면 서울중앙지검하고 같이 해. 같이 조사하라고 지시를 이제 다시 바꾼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어디서 조사할 건지에 대한 결정이 난 것입니다. 대검 감찰부하고 서울중앙지검하고. 예. 자, 여기까지가 이제 작년 6월까지의 일입니다. 자, 여기까지를 네. 일단 1라운드라고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시작된 조사는 늘 그렇듯 지지부진하게 진행됐습니다. 뭐 이런 게 속도감 있게 빨리빨리 된 적이 있나요? 네, 어영부영 시간만 흐르고 있었죠. 자, 그러다가 지난해 9월 조사가 다시 활기를 띠기 시작합니다. 그 이유는 법무부가 임은정 검사를 이 감찰부로 보냈기 때문입니다. 알다시피 임은정 검사는 검찰 내부 문제를 끊임없이 지적하는 검사로 유명하죠. 잘못이 있다면 부장검사든 검찰총장인데 전혀 눈치 안 보고 고발까지 했던 인물입니다. 법무부는 이 사건을 감찰하기 위해서 감찰연구관이라는 자리를 새로 만들어서 임은정 검사를 대검으로 보낸 겁니다. 네. 자, 대검은 예, 어떻게 대응했을까요? 예, 역시 순순히 응해줄 리가 없죠. 예, 대검은 법무부가 보낸 임은정 검사에게 수사 권한을 주지 않습니다. 예, 자, 이제 2라운드 법무부에서 임은정 검사를 파견합니다. 자, 이랬더니 이제 검찰은 수사권을 안 줘요. 수사권 안 줘. 이해되십니까? 자, 잘잘못을 따지려면 아무래도 강제적인 수사권이 있어야 사건을 파헤치기 쉽죠. 필요하면 소환도 하고 영장도 치고 기소도 해야 진실을 밝힐 수 있죠. 근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수사 권한을 주지 않는 겁니다. 임은정 검사 입장에서는 진짜 정말 답답하죠. 정말 제대로 한번 수사해 보려고 왔는데 수사권을 주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차례 수사권을 달라고 요청했지만 대검은 절대 주지 않았습니다. 사실 이 선례로 보면은 대검은 원래 이런 감찰 담당한테도 수사 권한을 지금껏 다 줬었습니다. 근데 유독 이 임은정 검사에게만 수사권을 주지 않았죠. 뭐 안 준 이유야 뭐 당연히 그렇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자, 그래서 임은정 검사는 힘 있는 수사까지는 못하고 그저 혼자 조사하는 수준으로 이 사건을 파헤쳤던 겁니다. 자, 이렇게 임은정 검사가 혼자 자체 조사를 진행하면서 어느덧 올해 2월이 되었습니다. 조용하던 이 사건이 다시 다급해지기 시작합니다. 왜냐면 이 사건에 공소시효가 끝나가고 있었기 때문이죠. 자, 아까 요 사건 다시 볼게요. 아까 한만호 사건 1심에서 요 두 사람의 증언이 지금 모해 위증으로 의심받고 있는 거죠. 당시 이 증언이 이루어진 날짜가 바로 2011년 3월 7일. 그러니까 최 씨의 모해 위증은
2011년 3월 7일이었고요. 그리고 이 김 씨가 한 마지막 모의 이증의 날짜가 2011년 3월 23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죄의 공소시효가 10년인데 이제 그 시간이 임박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죄를 물으려면 이제 올해 3월 6일 그리고 22일 요 안에 기소가 이루어져야 되는 상황이었죠. 네, 이해되시죠? 자, 그런데 문제는 임은정 검사에게는 수사권이 없다는 겁니다. 대검이 안 줬다고 했죠. 그래서 법무부가 임은정 검사에게 수사권을 주기 위한 기술을 부립니다. 어떻게? 검찰 임사 때 이 임은정 검사를 서울중앙지검으로 겸임 발령을 내리는 겁니다. 자, 이게 좀 이해가 잘 안 될 수도 있는데요. 아까 임은정 검사는 이 대검 감찰부 연구관으로 발령받아 왔습니다. 그죠? 자, 그럼 임은정 검사의 소속은 요 대검이죠. 대검. 근데 그 대검에서 수사권을 안 준 거고요. 그죠? 근데 이 대검이 수사권을 안 주는 바람에 이게 사건 처리를 못 하고 있으니까 법무부가 임은정 검사를 대검 소속이자 서울중앙지검의 소속으로도 일할 수 있게 겸임 발령을 냈다는 겁니다. 임은정 검사가 대검에서는 연구관 임무를 하고 또 서울중앙지검에서 일반 검사 역할을 동시에 할 수 있게 인사 발령을 낸 거죠. 이렇게 하면 임은정 검사가 서울중앙지검 검사가 되면서 자연히 수사권을 갖기 때문입니다. 요게 이해되시나요? 좀 어렵죠? 그럼 그냥 법무부가, 임은정 검사에게 어떤 방법을 써서, 수사권을 부여했다라고만 이해하셔도 됩니다. 수사권을 안 주니까 대검이 임은정 검사에게 수사권을 부여한 겁니다. 어떤 방법을 썼습니다. 그게 겸임 발령인데 이해가 안 되시면은 이렇게만 알아도 됩니다. 자, 대검은 이런 법무부의 그 전략에 깜짝 놀랍니다. 지금까지 수사권을 안 주려고 어떻게든 버티고 있었는데 갑자기 허를 찔린 거죠. 불만을 표시하긴 했지만 사실 이 인사 발령은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검찰 입장에서는 공소시효가 얼마 안 남았고 조금만 있으면 되는데 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근데 바로 이때 임은정 검사가 수사권을 갖게 됐으니 이거 보나마나 기소할 거라고 판단했겠죠. 기소가 되면 이제 재판을 가야 되기 때문에 일이 정말 어떻게든 커지게 됩니다. 대검은 어떻게든 그걸 막고 싶었던 겁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바로 임은정 검사를 이 사건에서 직무 배제시켜 버립니다. 수사권 부여에 대한 판결은 직무 배제였습니다. 마음이 좀 급했던 걸까요? 너무 노골적인 방법을 쓴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당연히 이 조치에 비판이 나왔겠죠. 그러자 대검은 임은정 검사는 처음부터 이 사건을 맞지 않았다. 그러므로 직무배제도 아니라는 이상한 해명을 합니다. 게다가 만약 임은정 검사가 수사에 도움을 주고 싶으면 언제든지 의견을 내도 된다라는 말도 덧붙이죠. 뭐 말을 이상하게 했지만 본질은 분명 이 사건에 임은정 검사를 뺀 그런 조치였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법무부 대 대검 간의 2라운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2라운드? 예. 솔직히 좀 복잡했죠. 예. 그치만 단순하게 2라운드를 딱 정리하면, 이 임은정 검사를 두고 옥신각신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법무부가 임은정 검사를 대검 감찰부로 파견한다. 예. 법무부의 1차 공격. 이에 대검은 임은정 검사에게 수사권을 주지 않는다. 대검의 1차 방어. 그러니까 법무부는 이제 수사권을 주기 위해 서울중앙지검으로 겸임 발령을 낸다. 2차 공격이죠. 당황한 대검은 임은정 검사를 이 사건에서 아예 빼버린다. 2차 방어전이었습니다. 이렇게 임은정 검사를 둘러싸고 수사를 맡기려는 법무부와 그걸 못하게 하려는 대검 간의 싸움이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공소시효가 점점 다가오고 있다고 했죠. 만약 모해 위증이 실제로 있었다면 공소시효 10년이 넘기 전에 기소를 해야 됩니다. 아까 말했듯이 그 데드라인이 올해 3월 6일과 22일이었습니다. 대검은 눈에 가시 갔던 임은정 검사를 이 사건에서 아예 배제시켰죠. 결국 이 모해 위증 사건을 증거 부족으로 무혐의 처분을 내립니다. 예. 이 사건을 증거 부족으로 무혐의 결정을 내리죠. 자, 이때가 3월 5일입니다. 예. 최 씨의 모해 위증 공소시효 만료 딱 하루 전이었죠. 예. 결국 이 최 씨의 모해 위증은 공소시효 10년이 넘어 더 이상 죄를 물을 수 없게 됐습니다. 네, 아직 김 씨의 위증권이 남아있긴 했지만 대검은 이것도 무혐의라고 봤습니다. 네, 김 씨의 위증마저 속절없이 공소시효로 넘길 것인가 법무부의 고민이 깊어진 가운데 드디어 12일 법무부가 특단의 발표를 하는데요. 바로 박범계 장관이 수사 지휘권을 발동합니다. 예. 자, 이대로 무혐의 처리를 하니까 박범계 장관이 수사 지휘권을 마지막으로 발동을 시킵니다. 예. 자, 수사지휘권. 이전에 추미애 장관이 2번 쓴 적이 있어서 들어본 적이 있죠. 예. 박범계 장관도 회심의 수사지휘권을 발동합니다. 22일 공소시효까지 딱 열흘 앞둔 상황이었죠. 예, 어찌 보면 마지막 카드라고 봐야겠죠? 예. 자, 수사 지휘 내용은 이랬습니다. 대검 간부인 부장 검사들이 모여서 기소 여부를 다시 상의하라고 지시합니다. 대검은 이미 무혐의라고 결정했죠. 예, 그래도 한 번만 더 대검 부장들이 모여서 논의를 해 보라는 겁니다. 네. 자, 수사지휘는 법무부 장관의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대검도 이를 거부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그걸 순순히 들어줄 대검이 아니죠. 대검은 법무부의 공격을 또 어떻게 막았을까요? 네. 자, 대검은 수사지휘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겸허히 수용한다. 신속히 열어 재심의하겠다. 오, 웬일이죠? 근데 뒤에 조건을 하나 붙입니다. 다만 대검의 부장 검사들뿐만 아니라 고검장들도 참여시키겠다라고 밝힙니다. 예. 고검장이란 대검찰청보다 한 단계 밑에 있는 고등검찰청의 대빵입니다. 예. 사건이 중대하고 방대하니까 경험 많은 고검장들까지 부르겠다는 명분이거죠. 예. 뭐 언뜻 듣기엔 뭐 합리적인 말 같습니다. 그죠? 근데 이것도 아주 고도의 치밀한 방어 전략이었습니다. 어떤 숨은 의도가 있었을까요? 왜 고검장을 포함시키려고 했을까요? 자, 이걸 이해하려면 시간을 좀 거슬러 올라가야 됩니다. 예. 과거 조국 법무부 장관이 사퇴하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새로 부임했죠. 네, 추미애 장관은 부임하자마자 아주 대규모 검찰 인사를 단행합니다. 네, 대검찰청 간부에는 검찰총장, 대검차장, 그리고 9개 부서의 부장검사들이 있는데요. 이때 추미애 장관이 무려 차장 1명하고 부장검사 7명을 한 방에 날려버립니다. 네, 윤석열 총장의 손발을 다 잘라놓겠다는 심산이었죠. 이때 너무나도 파격적인 인사라 추미애 바람에 낙엽처럼 쓰러진다고 해서 추풍낙엽 인사라고까지 불릴 정도였습니다. 거기다 추미애 장관은 그 뒤에도 대검 간부들을 한 번 더 물갈이하는 인사를 단행했죠. 예. 자, 혹시 이제 감이 오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대검의 부장검사 대부분은 추미애 장관이 임명한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물론 추미애 장관이 임명했다고 해서 무조건 추미애 편이나 친정부 성향이라는 건 아닙니다. 그들도 어쨌든 검사는 검사니까요. 그렇지만 대검 입장에서는 혹시 모를 위험이 있을 수 있죠. 대검 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임명한 감찰부장이 대검을 향해 얼마나 반기를 들었습니까? 그죠? 다른 부장검사들도 그러지 말란 법이 없죠. 그래서 대검은 이 부장검사들로만 회의하는 게 영 불안했던 겁니다. 쉽게 말해 자기 사람이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자기 사람을 회의 안에 더 심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고검장들까지 불러서 회의를 하겠다고 했던 거죠. 자, 이해되시죠? 이 맥락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해서 대검 부장들끼리 모여서 다시 회의해보라고 했는데 대검은 거기다가 고검장까지 포함시켜서 회의를 열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한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결국 대검은 부장검사 플러스 고검장까지 모여서 기소회의를 열었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나왔을까요? 역시 이번에도 무혐의가 나왔습니다. 자, 그래도 무혐의다 라고 검찰은 또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자, 총 14명이 회의에 들어갔는데 불기소 10명, 그리고 기소 2명, 기권 2명으로 의견이 나왔죠. 자, 이 결정이 3월 19일에 발표가 됐는데요. 바로 며칠 뒤 마지막 남은 위증건마저 공소시효 10년을 만료하게 됩니다. 이제 이 모해 위증 사건은 영원히 기소를 할 수 없게 됐습니다. 자, 그럼 이제 기소도 못하고 진실을 밝혀봐야 처벌도 못하는데 이 사건은 이대로 끝이 나는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법적으로 기소를 할 수 없게 된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박범계 장관은 이 회의의 결론은 물론이고 그 과정에도 심각한 문제가 있었다며 불만을 나타냈습니다. 왜냐하면 이 회의에 이 모해 위증을 시킨 의혹의 당사자인 검사도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은 대검 부장검사도 아니고 그리고 고검장도 아니었습니다. 근데 떡하니 들어갔던 겁니다.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죠. 그리고 이날 회의가 무려 13시간 동안이나 진행이 됐는데요. 회의가 끝나자마자 한 언론사에서 회의 내용을 세세하게 담은 기사가 곧바로 나왔던 겁니다. 회의 과정이 거의 실시간으로 유출이 됐던 거죠. 박범계 장관은 바로 이런 점을 들어서 불만을 표현했던 겁니다. 자, 근데 이 회의에서 나온 문제들이 사실 지금껏 검찰의 문제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들입니다. 그죠? 첫째, 제19 감싸기. 그리고 둘째, 검찰과 언론의 결탁. 그죠? 박범계 장관은 이 사건을 기소하지 못하더라도 검찰의 이런 잘못된 관행을 분명히 바로 잡아야 된다고 지적합니다. 그래서 또 하나의 칼을 꺼내 드는데요. 바로
법무부와 대검의 합동 감찰을 지시합니다. 예. 자, 아주 정말 끝이 없는 싸움이죠. 예, 사실 이제 기소도 못하고 징계도 못합니다. 기소나 징계 모두 시효를 넘겨버렸죠. 그치만 역사의 심판대에는 시효가 없죠. 예, 검찰이 잘못한 게 있으면 국민들에게 알리고 잘못된 관행을 바꾸겠다는 것이 박범계 장관이 밝힌 합동감찰의 이유였습니다. 예. 자, 이것으로 3라운드까지 예, 요것을 3라운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3라운드 내용은 좀 길었지만 요점은 간단합니다. 예. 공소시효 전 마지막 어떤 승부수였죠. 예. 대검이 공소시효를 앞두고 무혐의 처분을 내리니까 법무부에서는 아니다, 다시 회의해 하면서 수사 지휘권을 썼고요. 대검이 그 회의마저도 불기소 무혐의 결론을 내니까 법무부가 또 아니다, 과정이 이상하다, 감찰하자, 합동 감찰을 지시했습니다. 예, 현재 여기까지 와 있는 상황입니다. 예. 자, 그리고 지난 3월 말부터 합동 감찰도 슬슬 시동을 걸고 있는데요. 예, 하지만 지금껏 봤듯이 검찰도 분명 손 놓고 당하고 있지만은 않을 겁니다. 예. 법무부와 검찰의 싸움은 앞으로도 계속 이어지겠죠? 역사는 아직도 진행 중입니다. 자, 여러분 정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솔직히 좀 복잡하고 어려웠죠. 예, 사실 사건의 본질, 또 진실을 이해하는 건 한편으로 좀 재미없고 골치도 아픈 일입니다. 반면에 가짜뉴스 보면 얼마나 재미있고 자극적입니까? 그죠? 네. 그렇다고 하나 둘씩 본질을 놓쳐가면 결국 우린 가짜에 둘러싸여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진실을 조금이나마 쉽고 재밌게 전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